저희는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태화샘소년지 관장 문영훈입니다. 방역센터에서 그 정신건강복지법, 정신보건법에 관련된 강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센터장님이 이미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태화샘소년지 관장으로 있고요. 서울시 사업지원단, 중앙지원단,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위원, 보장협의체도 있었고 공동모금회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휴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정신건강복지법의 과거죠. 저희 여러분들께서 아마 학교를 다니실 때나 또 뭐 수련을 받으셨던 분들이나 그다음에 뭐 대학원을 다니시거나 특강을 들었을 때도 정신보건법 과거에 또 정신건강복지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나는 게 별로 없죠. 왜 그럴까요? 사실 이제 과거는 굉장히 뭐 중요한 역사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이제 흔적이다 보니까 과거에 대한 법을 다시 들여다보는 경우는 많지 않고 바뀌어 있는 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는 사업에다 적용할지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과거 법을 찾아보기는 어렵죠. 그렇게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까먹은 거죠. 그래서 본인이 손해니십니까? 이렇게 해서 내 머릿속에 지우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현재 배워야 될 게 또 많고 또 실제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과거까지 제가 생각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오늘은 강의가 정신보건법, 정신건강복지법의 과거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필기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볼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법을 배워야 되나? 그래서 과연 법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등학교 때 한번 배웠을 거예요. 잠깐 리뷰를 좀 해봅시다. 법이 어떻게 되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 얘기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는 뭐 국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대통령과 부령은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하는 조례는 뭐고 이런 거에 대해 잠깐 한번 그냥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논의를 하기 전에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몇 가지를 좀 보자. 왜 법을 배워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재활시설에서 일을 하든 병원에서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이 하는 업무 자체는 어떤 제도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을 좀 이해를 해야만 내가 하고 있는 업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그거를 또 약간 합리화할 수가 있다. 이게 있어요. 이제 공공 부분의 결정을 할 때는 그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거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으로 반영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할 수 있으면 약간의 시범 사업 정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이렇게 전국적인 사업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책임성이 법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법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책임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고 또 여러분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법에서 제안하는 사업들 이외에 같은 것들을 고민하는 것들은 융통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과거 법에는 이제 현재 법에 있는 복지 서비스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에 복지 서비스가 4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융통적인 걸 지역의 복지 서비스가 정신장애인한테 필요해야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제도권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를 사업을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았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복지 서비스 내용도 들어오고 자기결정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당사자 단체에 대한 지원도 하고 의사결정 지원 제도들도 진행해서 공공후견 사업들도 시범적으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법을 이제 좀 이해를 하셔서 그런 책임성에 관한 것들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에서의 중증정신질환자하고 정신장애인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2년 전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조례 작업을 할 때도 이제 원래 그 이제 지원주택 사업을 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공공주택 사업을 받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서 여러 사람들이 포함이 됐었죠. 원래 이제 이 법을 만들 때는 실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장애인에 대한 법들이 같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병합하는 과정에서 두 개를 합쳐서 진행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장애인이라면 정신장애인이 포함이 되는데 왜 정신건강복지법에 있는 중증정신질환자를 넣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죠? 법에서 얘기하게 되면은 장애인 등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공공주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융통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가가 고민이죠. 그래서 당시에 장애인이었지만 실제로 공공주택을 받으려면은 주거의 취약계층이어야 되는데 주거의 취약계층이 중증정신질환자가 훨씬 더 많이 있다. 그리고 유사하게 노숙인들도 실제로 주거 취약계층인데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한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장애인과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과연 이런 차이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앞으로 제도라든가 여러 것들을 진행할 것인지에 고민 좀 해봐야 돼요. 다음에 세 번째는 법의 이렇게 쭉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뭐 과거의 법들은 약간 이태원에 관한 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최근의 법은 이제 지역사회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이런 것들이 선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돌봄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뭐 커뮤니티 케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통합돌봄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디냐면 이 사람들이 실제 어디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돌봄 서비스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게 되면은 여전히 이분들을 돌보는 것들은 가족들의 부담으로 되거나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부담이 되거나 혼자 스스로 이걸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제도에서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사회적 서비스로 이걸 대체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사실은 제도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법을 이해할 때 복잡하고 또 재미도 없고 내가 이 과목을 왜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첫날이니까 마음을 좀 편안하게 오늘 휴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야기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법의 적용 수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스쳐가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은 뭐죠? 헌법이죠. 헌법은 이제 국민투표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뭐 최근에도 우리나라 헌법 관련된 몇 가지 개정을 해야 되냐, 헌법을 부정하느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건 나중에 국민투표로 해야 되는 거죠. 국가의 질서, 기본구조,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등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법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법률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를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이건 뭐야? 전체 국민들이 하지 않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2016년도에 정신보건법이 전면 개정돼서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에 관한 법률이라고 도저히 외울 수 없는 단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과거에 1995년도에 정신보건법도 마찬가지죠. 국회에서 이제 표결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런 법령들은 표결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까? 법률만 표결을 해요. 나머지는 안 합니다. 그러면 이런 명령들에 뭐가 있냐면 일단 법규 명령이 있어요. 시행령과 시행규칙. 우리 여러분들이 법을 보게 되면은 앞쪽에 법률이 있고 뒤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어요. 시행령은 대통령령이 있고 시행규칙은 총리령과 부령.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령이 되겠죠. 그래서 복지부령이 있고 그에 대한 해석들이 별지나 별표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법을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세 개 파트로 되어 있다고. 근데 이런 그 법규 명령들에 대해서는 행정 규칙들이 있죠. 고시, 훈령, 예부, 지침. 그래서 여러분들이 센터를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시설 운영할 때는 지침을 계속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 원칙적으로는 외부적 구속력이 없어요. 괜찮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어요. 이런 행정규칙들이 이런 보충적인 행정규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외부적 구속력이 있는 거 있어요. 왜냐하면 모법에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구속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보는 2020년도 정신건강 사업 안내라든가 이런 걸 지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건 그냥 구속력이 없는 내부를 구현한 내용이라고 보는 반면에 어떤 것들은 그것이 정신건강복지법에 아니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규칙이긴 하지만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자치단체로 넘어오게 되면은 조례들이 있어요. 조례는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조례는 여기 다 써있죠. 여러분 지방자치의회에서 표결을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 서울시니까 서울시 의회에서 하겠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만들었던 뭐 지원주택 조례 관련 같은 건 지방자치의회에서 만든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아직은 법률이 없어요. 그래서 근거는 없지만 그 자치단체에서는 이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잡는다. 그래서 조례는 그 법률에 의해서 그 자세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률에 없지만 필요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례를 만들고 나서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물어봐요. 아니 조례를 만들고 나서 규칙을 만드는데 왜 저희한테는 연락을 안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 규칙은 누가 해요? 지방자치기관에서의 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지만 그냥 그 개별 그 기관에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보건의료정책과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자활지원과에서도 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몇 개 과가 합쳐서 할 수도 있고 그분들이 전문가를 모시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헌법법률명령조례 규칙이 잡혀 있는데 헌법은 이제 전체 우리 국민에 대한 것이고 법률은 국회에서 대의기관에 결정을 하는 것이고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이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근데 우리들이 이제 보통 그러죠. 법을 만들 때 완벽하게 못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사람들이 뭐라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해. 뭐라 그래? 법률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하위 법령,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그 정신건강복지법에서 가장 아니 우리가 갑자기 서비스 내용에서 빠졌어요 라는 그룹이 있어요. 어디예요? 중독 쪽이죠. 왜냐하면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그 해석 자체가 과거에는 질병명처럼 돼 있었고 법을 바꾸면서 알코올도 들어와 있어서 중독도. 근데 이번에는 증상 위주로 써 나가는 걸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어요? 복지부에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하위 법령에서 보완하겠다. 그래서 하위 법령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근거를 삼고 있죠. 그렇지만 어때요? 불안하지. 왜냐하면 하위 법령은 여기서 바꾸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투표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물론 공시는 해보겠지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법에다 넣어서 하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 조금 더 알고 법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같은 것들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법의 적용 순위는 이제 필요한 것 같고 어떤 법에 의해서 지원주택이 돼요? 이건 아니에요. 지원주택은 조례예요. 그때는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뭐 서울시는 되지만 경기도는 이런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법에다가 바꾸는 게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취약계층 주거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하거나 거기다가 넣거나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지만 실제적으로 지속성을 좀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법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임성이 있는 거예요. 책임성.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요즘에 들리는 계획들이 있죠. 뭐예요? 서울시 2030 계획. 제가 질문을 해도 답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답이 다 있으니까. 서울시 2030은 뭐예요? 서울시에서 이제 2021년부터 2030년 사이에
정신건강에 대한 계획이에요. 거기는 일반 시민들의 계획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내용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국가에서도 법에 의하면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2021년부터 5년.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신건강계획을 아마 지금쯤 기본 안들이 만들어지고 뭐 올 하반기 정도 나올 거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올 필요 있죠. 다음에 우리랑 관련이 좀 없지 않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탈원화 2차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서울시의 탈원화 2차 계획이 끝났어요. 그래서 당시 한 800명 내지 600명 정도를 시설에서 지역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 서울시 탈원화 계획이 있죠. 그러면 탈원하는 방법이 뭐예요? 탈원하는 방법이 뭘까? 두 가지죠. 하나는 시설이나 병원에서 지역으로 나가는 걸 탈원하죠. 두 번째는 뭐예요? 시설의 규모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장애인 시설은 굉장히 큰 시설들이 많았죠. 뭐 정신요양시설도 300인 이상 되는 데도 있고 병원도 그런 데가 있는데 이거를 줄이는 거예요. 법적으로 50명 이상 못하게 한다. 30명 이상 못하게 한다. 이렇게 탈원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시설에서 지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오케이, 억셉트하지만 시설의 규모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도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근에는 뭐 이렇게 생활시설에서 공동생활 과장 가는 것도 탈원화는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앞으로 굉장히 논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코로나19 관련돼서 그 정신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요양원 같은 데가 굉장히 환경적으로 취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요양시설이나 병원이나 정신과병원 같은 곳이 그 시설 기준 자체가 굉장히 올드하죠. 병원은 6.3제곱미터, 그런데 다른 공간이 2개 정도 있으면 그게 3.3제곱미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TV에서 보게 되면은 정신과 병원이 한 평 정도만 있어도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언제일까? 군대도 요즘에 그렇게 안 해요. 저희가 있을 때는 내무반은 그렇게 했지만 저희 아들 둘 다 이제 제대했는데 저희 아들 군대를 가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뀌어야겠죠. 뭐 시설은 어떻게 돼요? 뭐 거주시설 같은 데 보면은 지금도 1인당 3.3 내지 거실 4.3이에요. 여러분이 거실이라고 생각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실은 TV도 있고 이렇게 소파도 있고 이게 거실인데 그 시설에 대한 거실에 대한 기준은 방, 그다음에 소파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실, 식당 다 포함이 돼요. 그 때문에 굉장히 시설의 규모가 더 작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염성 질환에도 문제가 있고 또 주거치 우리나라에서 만든 2011년도 이후부터 개정이 안 돼 있지만 그 거주 최소 공간이 있어요. 그것도 못 미치는 게 현재 시설의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바뀌어져 갈 거다. 다음 이제 시설이 아닌 서비스 비용에 대한 논의가 하겠죠. 이제 뭐 공간에 대한 지원을 안 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계약을 한 거주를 주게 되면은 공공적인 주택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 서비스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서비스 내용이 바뀌는 거죠. 시설은 그냥 시설 서비스만 하면 되는데 시설 공간에 대한 지원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죠. 물론 이제 같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건 있지만 과거처럼 하드웨어 중심의 서비스는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논의들이 하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하위 법령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음에 이제 부양의무자 제도가 점점 폐지. 이건 뭐냐면 정신보건법, 정신건강복지법 이외의 타법들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부양의무자 제도들이 폐지가 되면은 지금 이제 정신장애인 등록한 사람들 한 53% 정도가 좀 54% 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보면 의료보호, 기초생활 수급이잖아요. 장애인분들은 한 16%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작은 이유는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그래서 부양의무자 제도가 2023년 정도 되고 거의 폐지가 되다 보면은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그러니까 나의 부양의무자에 의해서 내가 장애인 등록을 못 되는 그러니까 장애인 등록하지만 수급자가 못 되는 문제는 없어지겠죠. 그러면 장애인 쪽은 최소한 20-30%가 올라갈 것이고 우리 쪽도 10% 내지 15%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그 이제 기초생활 수급 관련된 업무들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알아야만 되는 것들이 발생하고 있죠.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법을 이제 개정을 한 게 있어요. 기초생활보장법을. 그게 이제 그
장애인 등록이 된 기초생활수급인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버는 급여에 감면을 받는 제도. 지금 한 50% 감면까지 받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희 쪽 못 받았어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복지관만 받았어요. 이걸 바꾸는데 한 1년 걸렸는데 사람들이 바꾸고 나서 하나를 잊어버린 게 뭐냐면 이제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생활시설의 장이 이 사람이 버는 금액에 대해서 신고를 할 의무가 있고 이제 생활시설에서 생활시설에 살고 있지 않은 정신장애인들은 본인이 이 급여를 받았다고 신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걸 이제 부상권이라는 것이 청구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시설에서 최근에 이렇게 그 회원분들이 일하시게 되면은 그거를 급여표를 받아서 어떤 근거로 이거를 감면해달라는 공문을 넣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제도가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내용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 복지부 제가 같은데 우리가 신고하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법은 한 개 법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다른 법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법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니 정신건강복지법만 보기도 힘든데 그걸 어떻게 다 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연결되는 게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부양무제도도 폐지가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이 늘어날 거다. 기초생활보장법 보면 2만 원 두께를 3권 있어 못 보잖아요. 이렇게 못 보더라도 우리 그 회원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주에 대한 것, 고용에 대한 것,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 보장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인지를 해두시고 다 못 외우니까 옆에서 자꾸 이제 보는 습관들을 가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인트로 했더니 20분이 확 지나갔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10분 내로 강의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2가지 내지 3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질문을 해보고 어떤 것들이 이슈였냐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신장애인을 위한 법이냐 사회안전을 위한 법이냐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 뭐냐면 이 법이 처음 생기게 된 원인을 좀 파악을 하면 되겠죠. 이 법은 사실은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정신보건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는 법무부에서 작업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법무부에서 작업했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을 구금하거나 강급하거나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었는데 막상 만들다 보니까 이분들이 병원에 가야겠네? 이분들에 대한 재활이 있어야겠네? 이분들에 대한 치료가 있어야겠네? 이러면서 이 법을 법무부에서 지금 있는 보건복지부로 이양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때 당장 만들어지냐? 그렇진 않아요. 계속 이제 논의를 계속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된 이유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 안전에 대한 중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83년도에 이제 KBS에서 이제 시사 이렇게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정신질환, 정신장애인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고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984년도에 이거에 관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정신질환 종합대책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차관을 들여와서 뭐 병원도 만들고 환경도 개선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허가 시설들을 이제 좀 허가를 받고 제대로 운영하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진행을 해왔죠. 그러다가 중간에 몇 가지 법들이 계속 만들어져 왔는데 계속 통과가 못 되고 폐지가 됐어요. 그러다가 1995년도에 12월 30일 마지막 그 회기를 넘기기 전에 법이 통과 못 되면은 법이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95년도 12월 말에 정신보건법이 이제 통과가 됐죠. 그래서 당시 법은 사실은 그 약간의 입퇴원의 중심의 법이긴 했어요. 그래서 입퇴원의 중심의 법이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듣고 이제 뭐 보호자 혼자만 해도 입원시킬 수 있고 그래서 본인에 대한 자기 결정력이 좀 떨어지긴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또 장점을 저희가 그냥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법이 만들어져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가 뭐 치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근거가 만들어졌다는 면에서는 이제 필요하죠. 그렇지만 여전히 법 내용 자체가 이태원 중심이다 보니 사회 안전을 위한 법이라는 그런 비난을 계속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둘째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실제 적용하는 법인가 장치법. 장치법은 뭐냐면 이제 그 머리에다가 이쁜 장식하는 것처럼 이제 그거죠. 다른 나라에서 당신 내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것들이 있느냐? 아, 우리 법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장식법이에요. 근데 막상 법을 보니까 실행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실행할 수 있다. 뭐 조사해 보겠다. 아니면 하위 법령에 내용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되는 것들 장식법이죠. 법원이 있지만 실제로 작동이 되지 않은 법들을 장식장처럼 돼 있다. 장식법이라고. 그러면 과연 정신보건법은 실제 적용법이니 장식법이니? 양쪽의 얘기가 다 맞아요. 일단은 정신보건법이 과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변화들이 있었죠. 보호의무자도 2명으로 가야 되고 알코올도 포함하고 뭐 이제 뭐 이렇게 변화들이 있으면서 그 법의 적용을 맞아서 이제 이태원도 진행을 하고 지역의 재활에 관련된 것들도 진행이 되죠. 물론 당시에 그 처음에 나왔던 법은 거의 일본법을 베껴왔어요. 정신보건법도 일본의 단어였고 당시 정신재활시설의 과거 이름인 사회복지시설도 일본의 법 그대로 가지고 온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적용을 받아서 이제 몇 가지 진행이 됐다 하는 법에서는 실제 적용이 가능한 법이지만은 실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삶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장식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양쪽에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신보건법 변화 방향. 정신보건법을 어떻게 바꿨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정신보건법이 이제 그동안 몇 차례 이제 수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복지부로 전면이 개정이 됐는데 방향은 있어요. 법이 그렇다고 이제 그걸 다 방향을 다 담지는 못하지만 어떤 방향이 있어? 제가 물어봤을 때 내가 꼭 대답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면 마음이 편해. 휴강이죠. 내가 다 답을 합니다. 내가 답. 법의 방향은 있어요. 법의 방향은 2번은 어렵게. 그러니까 비자의적 2번은 어렵게. 퇴원은 쉽게.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리고 약간의 이제 내용들을 집어넣긴 했지만 실제로 이제 정신질환이 있는 당사자 회원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게 만족스럽지 못한 내용이었죠. 뭐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죠. 과거에는 뭐 보호의무자 1명에서 입원할 수도 있어요. 비자에서. 이따가 2명이 되고. 그다음에 뭐 입원하고 뭐 1년 동안 당신 입원 한지 1년 됐어요. 이런 얘기 1년 만에 한 번은 한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그러면 이번 요즘에 뭐 내가 이의신청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입원 적절 심사위원회에서 한 달 이내로 이분에 대한 진단 입원에 대해서 뭐 퇴원 명령도 할 수 있고 각하도 나오고 뭐 이런 과정들이 만들어지고 절차 보존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우리 요양시설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 공공 후견 사업들도 진행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뭐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복지 서비스를 받는지 아니면 지역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듣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그쪽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이제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뭐 당사자 단체들은 나 또 외국의 뭐 유엔 같은 데서는 본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입원하는 내용을 다 없애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꼭 그렇다면 그거는 제3의 기관, 사법기관에서 그걸 결정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최근에 몇몇 분들이 저한테 뭐 사법기관에 대한 입원들이 우리나라 들어있는데 옛날에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옛날부터 있었어요. 1995년부터 입원에 관련된 결정은 사법기관에서 하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정법원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가정법원에서 만일에 이태원 같은 거를 전체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되고 뭐 이런 약간 기부도 바꾸고 뭐 공무원수도 늘어나고 뭐 이런 내용이 있긴 있죠. 그래서 이상적인 방향하고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지만 하여간 전반적인 방향은 비자의적 입원은 어렵게 퇴원은 쉽게 이런 방향으로 법들이 바뀌어져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리를 좀 하죠. 일단 오늘 이제 첫 수업은 그 30분 휴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신건강복지법 이전법에 대한 이해예요. 아까 이게 사회를 안전하게 하는 법이었냐,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법이 아니냐, 실제 법이 언제부터 시작을 됐고 됐는지, 그 다음에 사건 위주로 법이 된 건지, 실제로 이분들을 위한 법이 된 건지 이런 얘기 설명해 드렸고, 법의 적용 순위를 좀 이해를 하자. 그래서 아까 뭐 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죠. 헌법법률명령 조례 규칙을 해서
이것이 어디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융통성보다는 책임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 세 번째는 정신건강복지법 역사에서 논란이 되었던 내용들 몇 가지 얘기했죠.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얘기가 방향입니다. 방향 뭐라고 했죠? 비자의적 입원은 어렵게, 퇴원은 쉽게. 이 방향에 대해서 내용하지만 실제로 이 퇴원에 대한 내용이 과거법의 전체 법이었어요. 뭐 이분의 지역에 대한 삶에 대한 내용은 뭐 정신 재활 시설 내지는 뭐 센터 정도에 사는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의 근거들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래서 2탄, 2부에서는 현재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내용들이 왜 만들어지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